저는 29세의 정수민입니다. 지난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 수도권 일대에 퍼져 있는 건축자재 매장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건 중소기업 전체.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 이미경은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가족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을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릴 적 살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오에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자를 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가야 할까? 이번에도 또 하나의 함정일까?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맞아왔습니다. 어머니, 계부 백태수, 언니 혜원, 동생 민재, 그리고 낯선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민아, 잘 왔구나. 이쪽은 자문 변호사분들이야. 어머니의 미소는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요받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해온 무언가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민아, 언젠가 너는 혼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혼자라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독도 감내해야 해. 할아버지 정기남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전부였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이돌 포스터를 방벽에 붙였지만 저는 늘 할아버지가 1977년 첫 번째 건자재 매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랐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 맨손으로 시작해 한 평짜리 가게를 수도권 체인점으로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힘든 만큼 얻는 것도 커지는 거야. 반면 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유명 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으로 한때 아나운서로 이름을 날리다 결혼 후 은퇴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동딸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인생이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렸을 적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인생의 고난과 자립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굴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쇼핑백이 쌓여 있던 거실, 그리고 뒤이은 조용한 다툼들. 저는 12살 무렵부터 집안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는 몇 개월마다 바뀌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 말했습니다. 계부 백태수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머니의 소비에 대해선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득을 보고 있었고 맞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집은 2번이나 담보대출에 넘어갔고 결국 저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할아버지는 저를 유난히 챙겨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할아버지 서재 구석에 있던 장부와 보고서들을 몰래 훔쳐보던 저를 보고 어느 날 조용히 물으셨죠. 이게 재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본점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매장 관리, 거래처 정산, 인건비 관리까지 그 모든 걸 옆에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잘 봐야 한다. 내가 없을 때 회사를 움직이는 건 그들이니까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배움이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무슨 전공 생각하고 있니? 경영학이요. 부전공은 회계학으로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가 일그러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공부는 누구도 너에게서 뺏을 수 없으니까 그는 등록금을 내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전화를 걸며 모기지, 회원의 치아 성형비, 민재의 발달 치료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을 예정이었던 학비는 어느샌가 가족 공동 자금이 되어 있었고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 수업을 들었고 할아버지는 가끔 가게를 찾아와 사업서적 코너를 천천히 걷다가 현금이 든 봉투를 슬쩍 제게 건네셨습니다. 엄마에겐 비밀이다.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할아버지의 건강은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셨고 병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봤어. 이 가족 중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덕분이에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떠나고 나면 쉽지 않을 거야. 압박도 많을 거고 너를 흔들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내가 믿는 길을 지켜야 해. 흔들리지 마. 절대 그 말이 그의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그 예언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분은 큰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내 엄마는 돈이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라는 걸 끝내 이해하지 못했어. 그건 책임이자 안전망이고 가능성이야. 그의 눈빛은 더없이 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잘 들어. 때가 오면 너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거야. 너의 입장을 지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수표의 사인을 위조하며 심지어 대학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든 통장을 몰래 비워 중고차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실패한 걸지도 몰라. 너무 많이 줬거나 혹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거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수민아. 너는 제대로 자라줬어. 일주일 뒤. 할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그로부터 사흘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후 유언장 낭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종로에 위치한 윤세진 변호사의 사무실. 고풍스러운 나무 장식의 방엔 가죽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어렴풋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검은색 디자이너 수트를 입고 어두운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오셨습니다. 언니 혜원과 민재는 그녀의 양옆에 앉았고 백태수는 그들 뒤에 선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보는 자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유산 분배, 자선단체 기부, 먼 친척에게 보내는 기념품, 그리고 오랜 가사 도우미에게 주어지는 연금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손녀 정수민에게 특별 지정된 항목을 제외한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사업체,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그리고 개인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 순간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가족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야. 다시 읽어봐. 윤 변호사는 차분하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고 정기남님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외동딸이야. 그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넘긴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넌 알고 있었지?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간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틈을 타서 그걸 유도한 거잖아. 어머니의 눈이 핏발서 있었습니다. 언니 혜원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하셨을 리 없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을 6개월 전에 수정하셨고 그때도 정신은 명료하셨습니다. 서명 시점의 병원 기록도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이미 병세가 진행되었을 때야. 정신이 온전했을 리 없어. 이건 조작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분위기는 급속히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어머니는 유언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태수는 가족 간 충성심을 운운했고 혜원은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으며 방을 나갈 듯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먹먹했고 할아버지의 신뢰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차문 앞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없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아, 이건 간단한 일이야. 내가 모든 걸 나한테 넘기면 내가 공평하게 가족에게 나눌게. 그게 아버지 뜻이었을 거야.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와 닮은 갈색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넘기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예언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가볍다는 명목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의 어머니.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준비된 듯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사업을 키우셨어. 한 사람만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세대간 자산, 그게 바로 이 재산의 본질이지. 칼질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셨을까요? 내가 조종했으니까. 회원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잖아. 할아버지가 널 가장 아꼈다는 거, 넌 그걸 이용했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모든 걸 나한테 넘겨. 내가 공정하게 나눌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그 뜻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의 뜻은 가족을 챙기라는 거였어.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의무 아니냐고. 저는 식지 않은 음식이 놓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뜻은 지금 엄마가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제 길을 따라잡을 듯이 쫓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 돌아와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그 결정이 후회스러워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족을 하나씩 잃고 있다는 현실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낭독 후 몇 주는 인생에서 가장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은 점차 교묘한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심리적 공세였습니다. 전화, 문자, SNS, 교회 지인들, 심지어 회사까지. 어머니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며칠 뒤에는 제 상사인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민 씨,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요즘 통화량도 많고 자꾸 낯선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요. 팀장님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제 일상과 명예, 인간관계 전체를 흔드는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요. 저는 팀장님께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잠시 개인적인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들은 후 리셉션에 더 이상 외부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 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은 우리 거였어. 내가 끼어들기 전까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엔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겼고 법적 결과나 가족의 오래된 비밀에 대해 암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모든 걸 넘기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에단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저녁 약속을 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저를 걱정해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웅크린 채 있는 모습을 본 그는 곧장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말해봐. 다 얘기해줘. 저는 울음을 삼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속 문제, 가족의 압박, 태수의 협박 전화까지.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그냥 다 넘기면 나아질까? 너무 지쳐. 이건 감당이 안 돼. 에다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민아, 이건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감정적 학대야. 그리고 내가 말한 할아버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하는 건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야.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널 준비시키신 거고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다는 유산 분쟁 전문 변호사인 친구 윤세진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연락은 최소화하세요. 감정적인 반응은 금물입니다. 모든 메시지, 통화, 이메일은 저장하고 녹취하세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 변호사의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당신이 회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고소할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맑은 정신이셨어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걸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대응은 법적 대응을 전제로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통화 기록을 백업했고 중요한 문자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다는 사무실 문 앞에 소형 CCTV 설치를 도와줬고 윤세진 변호사는 향후 대응 전략을 문서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것을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회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명료하셨어요. 병원 기록도 있죠.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미리 확보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하세요.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상대방 동의를 구했고 집안에는 에단의 도움으로 작은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차량이 제 아파트 근처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 조치는 필요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지만 에단의 말은 제 중심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너 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아셨어. 그 힘을 믿으셔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야. 그 말이 내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유언장 낭독 후 3주가 지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가족회의. 이번엔 모든 걸 정리하자. 제발. 물음표 없이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회유 혹은 압박. 그날 저녁, 저는 에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은 뒤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야. 뭔가 계획된 게 있어 보여. 갈까 말까 고민돼. 또 무슨 대치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중얼이듯 말하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가지 마, 같이 갈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가야 해. 당신을 데려가면 또 남자 뒤에 숨는다고 말할 거야. 이번엔 나 혼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 그렇다면 윤 변호사에게 대기해 달라고 하자.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윤세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고 그녀는 회의 날짜가 절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언장 2에 제기 가능한 30일 기한이 다음 주 초면 만료돼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뭔가 법적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기한 전에 스스로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거겠죠? 가능성 있습니다. 혹시 정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유언 외에 뭔가 남기신 게 있나요? 편지라든지 대화 녹음 혹은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던 증인 같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속에 대해 직접 언급하신 적은 없었지만 정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조지 하문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셨고 마지막까지도 정 회장님 곁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조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지는 제 전화를 받고 다음날 아침 커피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해병대 출신의 강직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따뜻한 곰 같은 포옹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내 눈매가 해롤드랑 똑같구나. 그는 말하며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보았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상황 알고 계세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해롤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 무슨 뜻인가요? 해롤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일군 사람이야. 내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낭비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말이지. 작년쯤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 만약 내가 모든 걸 손녀에게 넘긴다면 세상은 그걸 어떻게 볼까?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지는 그 대화를 회상하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조지 하문과의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지는 해병대 출신다운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으로 맞아준 그는 눈가에 살짝 젖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눈빛이 해롤드랑 똑같구나. 그는 말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양반이 내가 이렇게 버텨주는 걸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상속에 대한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쯤 나에게 편지 하나를 맡기셨지. 혹시라도 내 어머니가 무리한 행동을 할 경우 그걸 전해주라고. 그는 작은 갈색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회장님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직후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왜 엠버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는지, 그리고 패트리사의 반복된 재정적 무책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엠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부디 흔들리지 말고 단호히 서렴. 나는 너의 판단을 믿는다.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에 대한 것이란다.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있어. 해롤드는 지난 몇 년간 일기를 써왔어. 패트리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전부 기록했지. 힘들었겠지만 그는 내가 이걸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는 일기의 복사본 일부를 제게 건넸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제이슨의 대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패트리샤가 15,000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기록을 보며 저는 깊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세진 변호사에게 일기의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완벽해요. 내일 회의에서 큰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상대가 무리한 행동을 할 때만 꺼내세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가라앉고 오직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너는 달라 보여. 에단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은 끝났어. 이건 할아버지의 선택이었고 나는 이제 그 선택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했어. 에단은 제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회의 끝나면 꼭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밝고 맑은 하늘 아래 어쩐지 평소보다 더
익숙했지만 이번엔 그 배경에 숨은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윌슨 씨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엠버 씨, 지금 여러분에게 놓인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재산 규모도 크고 가족 간 갈등도 있으니 저희는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난 7년 동안 재무관리 업계에서 일해왔고 제 일에는 자신 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길 바라셨잖니. 그렇다면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셨겠죠. 레이첼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엠버,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맑은 정신이 아니셨어. 약과 고통 때문에. 당신도 알잖아. 그분은 마지막 주까지도 명확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은 그보다 6개월 전에 갱신된 문서입니다. 이때 다니엘스 씨가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화합과 회장님의 의지를 함께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간단한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간단해, 엠버. 이걸로 모두가 이기는 거야. 저는 말없이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스 씨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이전 문서입니다. 어머니께 사업 지분과 투자 계좌 일부를 이전하고 엠버 씨는 약 20%를 유지하는 형태죠.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부동산은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청산 후 가족 전원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간신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레이첼은 곁에 앉은 제이슨을 보며 속삭였고 크레이그는 저를 노려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엠버, 이게 쉬운 길이야. 어렵게 가고 싶진 않지 않나? 근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윌슨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입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냈죠. 판사가 그걸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엠버, 모두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단지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것뿐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잖니. 그 순간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엠버, 제발. 엄마가 이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주도권을 손에 넣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이슨의 치료비로 $30,000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제이슨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크루즈와 크레이그의 고급 골프 더 이상 이 모든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엠버와 함께 가겠습니다. 크레이그가 앞으로 나서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정지했고 조언자들은 재빨리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처음으로 보이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제이슨과 함께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 앞문은 우리 뒤에서 무겁게 닫혔고 그 소리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갑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엠버 씨의 변호사, 사만다 리드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군요.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할 차례입니다. 제 내면 깊은 곳에서 히스테리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더 설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이슨, 당장 이 집으로 들어와.
제이슨은 제 옆에서 몸을 굽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금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이 너를 조종하고 있어.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엠버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그때 사만다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카터 부인,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더 이상의 괴롭힘은 문서화될 것이며 향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어머니가 분노로 외쳤습니다. 저는 매튜스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언자들과는 달리 저는 정식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눈에는 불길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윌슨 씨와 다니엘스 씨가 부랴부랴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꽉 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건 내 것이야. 어머니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엠버 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고려할 때 유언장에 대한 이해 제기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법정 비용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이슨에게로 향했습니다. 너도 그녀와 함께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제이슨은 움찔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우리 셋은 잠시 침묵에 빠져 같은 것이 작동해 크레이그를 최악의 모습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족 회의가 끝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만다는 제 표정을 살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물쇠와 보안 코드는 바꾸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제 어깨에 기대듯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지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의 표정은 순간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당신은 내 동생이니까요. 내 아파트엔 당신 이름이 붙은 소파 침대도 있어요. 사만다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엠버 씨,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저를 잠시 멈칫하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그분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까지요. 매튜스 철물점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지만 대형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사업 다각화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이슨은 갑작스러운 관심으로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친환경 건축 자재 쪽으로 확장하고 싶어 하셨어요. 미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실행할 에너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에 놀랐습니다. 경청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무슨 전공 생각하고 있어요? 경영학이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사만다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생각을 읽은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 다 포함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끌어가고 싶어요. 제이슨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랑요? 진짜로요? 대학 다니는 동안 매튜스 철물점에서 인턴 해봐요.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졸업 후엔 더 큰 역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레이첼은요? 그리고 엄마는요? 그는 여전히 가족 전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 있어요. 엄마에겐 그녀의 재정 습관을 그대로 두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을 거예요. 겸손한 신뢰기금을 설정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게 하겠죠.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구조화된 신탁은 오용을 방지하면서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이슨 씨가 원한다면 교육 목적 기금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저는 명확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단지 유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족을 다시 치유하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거죠. 그날 오후는 실용적인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사만다는 제이슨이 경찰 호의를 받아 어머니의 집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기는데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주었고, 저는 에단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슨이 제 아파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슨과 에단이 있는 거실에 앉아 예상치 못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이 할아버지 개업 기념일인 거 알아요? 47년 전 오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을 이렇게 만들 계획이셨던 걸까요? 제이슨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에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이라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타이밍과 의미를 담았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항목까지 다 읽고 나서야 저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의미 있게 써라. 호박.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마치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럴게요.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한 비난과 애원, 눈물 섞인 문자들을 쉴 새 없이 보냈고, 그게 통하지 않자 소셜미디어에 가족을 배신한 자식에 대한 얄팍한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에다는 매일 저에게 그녀는 반응을 원할 뿐이야. 대답하면 드라마를 키우는 것뿐이야 라고 말해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만족감을 주지 마. 한편 매튜스 철물점은 제 즉각적인 관심이 절실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재로 일부 직원들은 긴장감을 잃고 있었고 매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마케팅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전 지점을 돌며 각 지점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고 제이슨도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저를 따라다니며 열정적으로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과 질문 속에는 제가 예전에 가졌던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사랑한 회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급업체와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할아버지 같았어요. 제이슨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말씀을 기억한 것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잘하는 이유예요.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결 3주 후 레이첼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집 중간에 있는 조용한 카페의 코너 자리를 미리 잡고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따라올까 조심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은 평소보다 작아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디자이너 옷과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화했을 때 놀랐어. 그녀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한텐 말 안 했어. 화났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어. 상처도 받았고 요즘 더 많이 마시고 있어. 레이첼은 결국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 소식에 복수심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슨과 에단이 있는 거실에 앉아 예상치 못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이 할아버지 개업 기념일인 거 알아요? 47년 전 오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을 이렇게 만들 계획이셨던 걸까요? 제이슨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에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이라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타이밍과 의미를 담았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항목까지 다 읽고 나서야 저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의미 있게 써라. 호박.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마치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럴게요.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레이첼과의 만남은 놀라움과 조심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크레이그의 여동생이 소유한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게 될 것이라며 제이슨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을 조용히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이슨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조종했다고 말했을 때 믿었어요. 당신은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질투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당신을 가장 좋아했다는 사실이 억울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엄마가 점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첼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언니가 보고 싶었어요. 제이슨도 그리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다 무너질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또한 안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3개의 별도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소박한 월급, 하나는 제이슨의 교육기금, 또 하나는 저와 제이슨의 결정으로 운영될 자선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기업과 정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그분의 생전 가치와 완벽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이슨과 함께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이제 좁았고 재정적으로도 2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했기에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공동 사무실로 개조하고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벽난로 위에 걸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제이슨은 친환경 건축 자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친환경 전문 전시장을 열며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휴전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엠버, 난 1년 내내 화가 나 있었어. 그런데 이 감정은 나를 더 쓰게 만들기만 했어. 레이첼이 말하길 내 사업이 잘 되고 제이슨도 대학에서 잘 지낸다더라. 아이들을 보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그냥 이야기나 하고 싶어. 변호사 없이. 엄마. 저는 여러 번 그 메시지를 읽었고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이슨, 레이첼, 에단과 상의한 끝에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단은 근처 식당에서 대기했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지난 만남 때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 옷은 사라지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로 바뀌었으며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경계심 속에서도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버티고 있어. 청소는 덜 해도 되더라. 크레이그랑 나 시간을 따로 보내고 있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랬어. 내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크레이그가 나에게 최악의 선택일 거라고. 요즘은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은 뜻밖이었고 그녀가 할아버지의 판단을 수긍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응시한 채 대답했습니다. 상담사야. 레이첼이 소개해줬어. 난 항상 뭔가 허전했거든. 가진 게 많아도 왜 공허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 그날의 대화는 극적인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는 한 끼 식사로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고 제가 재단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방해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이슨의 학장명단 증명서를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롤드는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내가 누구로 성장했는지를 보고 너를 선택한 거야. 그녀가 제게 한 말 중 가장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가족 치유의 여정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희망이 보이고 어떤 날은 다시 옛 상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대감은 줄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케이크 오픈식 뒷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첼은 재단의 영향을 받아 여성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 손가락에 끼운 반지는 애당과의 새로운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산은 단순한 돈이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였고 소비가 아닌 창조에 관한 것이며 우리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를 만드는데 자원을 사용하는 데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가 끝내 갖지 못한 인격에 힘을 지녔다. 오랫동안 저는 그 말을 짊어지기엔 버거운 칭찬으로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고통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고 선택하며 때로는 어려운 길을 택했던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가족의 압박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단단함과 연민을 얻었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나누고 누구를 위해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이나 유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다리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공감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값진 유산은 우리가 만진 삶, 우리가 남긴 선한 영향입니다.